그 당시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재감 없는 회색 지대쯤으로 여겼다. 1990년대 초반 에드워드 마틴은 런던의 한 유력 시사 잡지사에서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발령받았고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은 서울 출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서울은 그의 기대와는 한참 달랐다.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리, 콘크리트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회색빛 도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듯한 사람들의 표정. 그에게 서울은 활기찬 메트로폴리탄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잠시 멈춘 도시처럼 보였다. 마틴은 당시의 인상을 자신의 기사에 그대로 담았다. 기사 제목은 차가웠다. 그는 서슴지 않고 한국을 아시아의 뒷골목이라고 표현했다. 한때 식민지였고 이제는 냉전의 전선에 놓인 작은 반도 국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 존재감도 기술적 수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서구 기준으로 본 한국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공간에 가까웠다. 그의 글은 마치 선고문 같았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것이 기자로서의 냉철한 판단이며 관찰자의 객관적 시선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편견이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 당시 그는 서울의 깊은 내면을 보려 하지 않았다. 거리의 간판 글씨는 낯설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그저 런던과 파리, 뉴욕과 비교할 뿐 그 나라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가 묵었던 숙소 근처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다. 한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우연히 들어간 그 가게에서 그는 낡은 연탄난로 옆에 앉아 국밥을 먹었다. 허름한 공간, 낡은 식기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기. 주인 할머니는 춥지요? 하고 말하며 굳이 시키지도 않은 반찬을 하나 더 내어주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주머니였지만 그 따뜻함은 마틴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는 그때 그 감정을 무시했다. 그것은 기사로서의 관찰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 감정은 잊히지 않았다. 냉소적 기사로 가득한 그의 커리어 속에서 유일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장면? 낯선 도시의 골목, 작고 따뜻한 국밥집,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던 어느 노인의 미소. 그 순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 지표나 문화 비교표로 설명될 수 없는 더 깊고 복합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기자로서의 그의 글은 한 나라의 현재를 재단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는 그 나라의 미래를 보지 못했다. 한국은 그 뒤로 무섭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세계는 그제서야 조금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걸린 건 바로 에드워드 마틴 스스로의 변화였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몰랐던 건 한국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계관의 좁음이었다. 리처드 베넷은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날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서울은 언덕진 도심 위에 가난이 묻어있던 회색빛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늘어서 있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셔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리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과거 그가 체념이라 표현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자긍심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용하던 주택가였던 이곳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혁신 거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의 비전과 기술을 설명했고 회의실 벽에는 우리는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이 큼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인프라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체념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강렬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한강변의 호텔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흐르는 음악 소리까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맥박치는 이 도시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고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오해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썼던 기사의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의 뒷골목.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 말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단지 경제 성장이나 기술 진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낸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 덕분에 과거의 어둠을 딛고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이 나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진실된 언어로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리처드는 다음날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외국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사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숨은 강자였습니다. 창립자인 정민수 대표는 소탈한 웃음으로 리처드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사무실보다 공장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빛났습니다. 정 대표는 리처드에게 작은 회의실로 데려가며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졸로 공장 일을 시작해 기술을 배우고 주경야독으로 경영을 공부한 이야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작은 창고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날들. 그 모든 서사가 고요하게 그러나 강하게 리처드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리처드는 감탄을 넘어 경외를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너무도 진실한 인간의 서사였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리를 지키고 제품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덕분에 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리처드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회사 구석구석을 다녔고 기계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작업 중, 조심하라는 경고, 그리고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따뜻했고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의 바닥 위에 땀에 젖은 유니폼에 눈가의 주름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처드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에도 비치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덕분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들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오늘도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 문장을 언젠가 기사 제목으로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한국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리즈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묵직한 에너지, 그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좁고 어수선했던 골목길에는 이제 세련된 건물들이 서 있었고 허물어질 듯했던 시장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리즈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체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듯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한국은 아픔 속에서 단단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내렸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준 청년의 가방에는 KAI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는 리즈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무인항공기 개발을 맡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어요. 청년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은 과장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던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순도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리즈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대한민국이 1953년 이후 겪은 압축 성장을 정리하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9만 6,070년대의 산업화, 80년대의 민주화, IMF라는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IT 혁명까지 모든 것들이 한 세대 아니, 두 세대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거대한 실험실이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무의미해지는 유일한 공간. 이후 며칠 동안 리즈는 수많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는 대학 졸업 후 단 한 번도 외국을 나간 적이 없었지만 세계 30개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 한편에는 포장되지 않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식사처럼 간단한 밥이 익숙해서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겸손이란 단어가 뿌리내려 있었고 그것은 리즈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에서는 폐강 지역에서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 관광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석탄 대신 이야기를 캡슐에 담고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 세대의 굳건함과 자기 세대의 상상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꿈을 꾼 나라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교만하지 않음을 배운 이들이 서로를 잊지 않고 함께 걸어온 이 땅에서 그는 작지만 큰 꿈을 품은 민족의 실체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작지만 가장 큰 나라. 그리고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수많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 유난히 반짝이는 하나의 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나라가 다시 꿈을 꾸는 순간에 태어난 새로운 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